2022년 세종문화회관에서 독특한 공연 예술제를 선보였습니다. 경계 없는 무대, 한계 없는 시도를 모토로 시작된 싱크넥스트인데요. 지난 4년간 실험적이고 도전적인 공연을 선보이면서 예술가와 관객 모두에게 사랑받는 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싱크넥스트는 어떻게 동시대 예술의 중심이 되었을까요? 세종문화회관 조휘영 PD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세종문화회관 공연제작 1팀에서 공연 기획 제작과 국제 교류를 담당하고 있는 조휘영 PD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제작진이 이제 조사를 많이 했는데요. 그러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조휘영 PD님 앞에 붙는 타이틀이요. 요즘 가장 주목받는 기획자 중 한 분이다. 맞습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너무 감사한데 네. 저도 놀랐어요. 이런 수식어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 정도 감량이 되는지 감사할 따름입니다. 오늘 좀 풀어주시면 아마 청취자들도 네. 이런 일을 하신다고 아마 이렇게 놀랄 것 같은데 세종문화회관에서 이제 PD로 계신 건데요. 네. 어떤 일을 주로 하시는 건가요? 주로 이제 저희는 기획 제작 PD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제 한 편의 공연이 처음부터 이제 기획되고 섭외되는 단계부터 제작에 이르기까지 공연 한 편이 제작되는 전체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역할의 PD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때마침 바로 이 방송을 시작하자마자 2630번 쓰시는 분께서 네. 굉장히 젊어 보이신다고 오늘 보이는 라디오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세종문화회관을 다 통틀어서 PD를 하고 계시냐 이런 질문도 하시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종문화회관에 PD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렇습니다. 네, 세종문화회관에는 저희가 하는 싱크넥스트처럼 기획 프로그램도 있는가 하면은 네. 세종문화회관 이제 서울시 산하 예술단들 총 7개의 예술단들이 있는데 그 예술단체에서 공연을 만드는 PD님들도 계세요. 그래서 합치면은 그래도 한 20-30분 정도의 PD님이 지금 세종문화회관에서 열심히 공연을 만들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PD님의 전 이력이 꽤 흥미롭습니다. 네. 제가 좀 읊어드릴게요. 네네. 대학에서는 화학공학과 생명공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SM 엔터테인먼트에서 근무를 하기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공대생에서 이렇게 공연 예술 쪽으로 완전히 넘어오신 건데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특별한 계기가 있다라기보다는 이제 원래 저는 공대생을 나왔으니까 이과를 전공했던 그리고 정말 그냥 얌전히 공부만 했던 모범생에 조금 더 가까운 성격이었던 건 맞는데 그 전부터 뭔가 이제 뭐 피아노를 오랫동안 쳤던가 아니면 굉장히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항상 뭔가 뭐 예술의 전당이든 세종문화회관이든 공연을 많이 보여주셨던 게 있어요. 뭔가 어떻게 말하면 공연예술의 조기 교육인 거죠. 이렇게 관람을 좀 열심히 하면서 어릴 때부터 공연장이라는 공간이 막 엄청 생경하거나 낯설지는 않았고 되게 자연스러운 분위기였었던 것도 있었었고 그래서 뭐 어떻게 하다 보니 대학에서 뭐 전공도 바꾸고 이렇게 하면서 공연예술 쪽으로 조금 더 깊게 들어온 거는 있는데 그 선택을 하는 과정이 물론 이제 뭐 중고등학교 때 저를 이제 이과생 친구로 알던 친구들은 이런 선택을 한 게 놀랍다라는 표현을 할 때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되게 자연스러운 선택의 과정인 것 같기도 해요. 공연예술로 뭔가 다시 어릴 적에 있던 관심사로 돌아온 느낌도 있고 저한테는.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그 애초에 예를 들면 대학 전공은 그렇게 시작했지만 생명공학을 하셨지만 그쵸. 뭐 바로 공연예술 쪽으로 오셨을 법도 한데 또 중간에 SM 엔터테인먼트를 들른 것도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거는 이제 그 전에 제가 국립극장이라는 또 공연장에서 잠깐 이제 이 커리어를 시작을 하게 되었었는데 이제 그때 퇴사를 하게 되면서 어떤 방향을 좀 찾아볼까 열심히 고민을 하다가 어쨌든 저는 이 업계에 오래 있고 싶어서 이 업계의 스펙트럼을 쭉 보았을 때 뭔가 전통이랑 공연을 다루던 국립극장에서 아예 반대되는 선택을 해보는 것도 좋겠다. 또 그런 선택도 있었었고 흔히들 이제 SM 엔터테인먼트의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저희가 핑크블러드라고 부르잖아요. 이제 그런 별칭으로 부르는데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었어가지고 그 너무 멋진 회사니까 그 회사의 행보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여기서 한번 뭔가 일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원을 했는데 할 수 있게 되어서 저로서도 굉장히 또 영광이었고. 그러면 SM에서도 PD 같은 역할을 하신 건가요? 아니죠. SM에서는 컨텐츠 마케팅실이라는 부서가 안에서 이제 뭔가 컨텐츠가 만들어지는 거에 온라인 마케팅이나 아니면은 뭐 뉴미디어 사업이라고 부르는 뭐 모바일 게임이나 아니면은 여러 기업들과의 제휴를 통해 가지고
이 아이돌 아티스트 분들의 IP를 조금 더 뭔가 그러니까 좀 가공해서 마케팅 그쵸. 쪽에 가까우네요. 맞아요.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다시 이제 세종문화회관으로 네. 정착을 하십니다. 네네. 자, 그러니까 어떤 이제 뭐 그 SM도 역시 대중문화이니까 그 대중문화를 알리는 조금 네. 더 글로벌리하게 알릴 수 있고 대중들에게 좀 더 넓게 알릴 수 있는 마케팅 역할을 했다면 세종문화회관으로 와서는 지금의 이 공연 기획 제작 PD를 하게 그쵸. 되었단 말이죠. 요 과정은 또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게 어쨌든 저도 시작이 공연장이었다 보니까 예. 항상 만나는 게 로비에서 관객분들을 만나고 제가 마케팅하는 공연들을 관객들이 어떻게 재밌게 보고 나오는지를 계속 로비에서 볼 수 있었던 시간이 또 앞단에 있었었고 네. 연예기획사에서 일을 할 때는 어쨌든 모든 것들이 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부분들이 덜어 있었었고 한창 이제 저희가 담당했던 것 중에 유튜브 플랫폼도 있었고 어쨌든 영상 콘텐츠를 온라인에 올려서 이제 그거를 잘 조회수가 나오게 하는 그렇죠. 그런 것도 저희 업무 중에 하나였으니까 그럼 신기하죠. 뭐 뮤직비디오나 흔히들 이제 자컨이라고 얘기하는 자체 콘텐츠 이런 것들을 올리면은 조회수가 정말 10분 만에 막 몇백만이 뛸 경우가 많은 거죠. 막 네. 댓글도 몇만 개씩 순식간에 달리고 네. 이제 어느 날 이제 그걸 보다가 이 숫자가 저한테 너무 이제 막연하게 오는 시점이 있었던 거예요. 이 숫자 뒤에 누가 정말 이거를 당연히 봐주시니까 조회수가 찍히는 거는 맞는데 너무 비현실적으로 그쵸. 느껴지는 그리고 순간. 이들의 표정을 읽을 수 없다라는 것에서 어떤 약간의 공허감이 온 것 같기도 해요. 네. 그 시점에 뭔가 다시 아날로그 감성의 공연장에서 관객들을 이렇게 면대면으로 좀 보면서 그 내가 일하는 거에 대한 피드백을. 실시간 피드백이 오는 그 현장에 좀 다시 나가고 싶다라는 네. 생각으로 다시 과감히 공연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와, 굉장히 도전 의식이 충만하신 분이시네요. 감사합니다. 아니 왜냐하면 그 이제 삶을 살다 보면 이제 한 직장에서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하기도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 뭐 나의 마음속에 내가 좋아하던 어떤 취향이나 뭐 취미 같은 것이 있지만 이걸 또 다른 나의 그 업의 영역으로 가져온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거를 굉장히 유연하게 그 흐름 안에서 잘 강물이 흐르듯이 이렇게 네네네. 여기까지 오신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학창 시절부터 이제 지금까지 조유영 PD님을 사로잡고 있는 그렇다면 그 공연 예술의 매력, 그 정수는 뭘까요? PD님에게. 가장 큰 거는 현장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현장성이라는 게 공연 예술이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도 현장성이 많은 거는 맞는데 네. 또 이제 공연장이라는 어떤 극장 그 안에 어쨌든 공연 예술이 되게 독특하잖아요. 특정한 장소에 특정한 시간에 딱 그 한정된 사람들이 와야지만 이 공연 예술을 딱 즐기고 그렇죠. 또 끝나면 또 휘발되는 특성도 있고 공연 예술이라는 게 네. 이제 그런 현장성이 저한테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고 또 어쨌든 라이브 엔터테인먼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기도 하고 이제 네. 그런 걸 또 대처를 해야 되는 게 저희의 주 업무이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에서 오는 도파민들 이런 자극들 네. 이런 게 계속 뭔가 이 업의 매력을 느끼고 계속 있게 하는 주된 원동력인 것 같기는 해요. 그게 스트레스로 작용하지 않고 뭐 물론 있겠지만 그보다는 나를 더 열정으로 이끄는 도파민 그쵸. 네, 에너지로. 당연히 네. 스트레스가 굉장하죠. 스트레스도 예. 상당하고 이 공연을 또 어떻게 잘 팔아야 하나 이런 스트레스가 없는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저도 뭔가 공대생에서 이쪽 길을 택할 때 저희 부모님을 설득할 때 제가 했던 말이 딱 생각이 유일하게 나는 게 뭘까요? 어떤 일을 해도 스트레스는 받을 거다. 네. 근데 이왕이면 내가 그냥 좋아하는 업계에서 일을 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는 그래도 내가 조금 비교적 잘 대처하고 의연하게 좀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때의 발언이 지금까지 쭉 오는 거기는 한데 아니 그때 어떻게 그런 삶의 철학을 이미 다 깨달으셨었네요. 얼마나 공연계에서 일을 하고 싶었으면 제가 그러니까 간절함이. 그렇죠. 네, 그러셨군요. 자, 이 공연 예술에 대한 관심을 이렇게 관람에 그치지 않고 직접 기획하고 제작하는 PD의 역할로까지 이제 그걸 업으로까지 삶으면서 지금까지 오고 계신데 이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OTT나 TV에서 하는 어떤 프로그램의 PD다. 하면 이제 어느 정도 연상이 되죠. 네. 유명한 PD도 떠오르니까. 그런데 이런 공연 예술, 극장의 PD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어디까지의 그 업무의 범위가 가능한가, 요 얘기 좀 해주실까요?
기본적으로 방송계 PD랑 공연계 PD랑 엄청 다르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어쨌든 네. 방송도 하나의 콘텐츠를 만드는 역할을 PD님들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뭔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렇죠. 예산 편성부터 어떤 아이템으로 기획을 하고 싶고 이제 그거에 맞는 저희는 이제 아티스트라는 표현을 쓰는데 아티스트들을 섭외를 하고 그다음에 공연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다른 제작진들 가령 이제 뭐 방송에는 뭐 카메라 감독님, 음향 감독님 이런 게 있는가 하면 저희로서는 뭐 무대 디자이너, 조명 네. 디자이너 이런 또 전문가분들을 모셔서 같이 하나의 프로덕션이라는 걸 꾸리고 이제 네. 그거에 대한 연출까지는 뭔가 이제 방송계에서는 PD님이 연출까지 하시는 게 기본적인 흐름이라면은 어쨌든 공연계는 연출도 극작도 이게 모든 분야가 다 세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각자의 전문 분야가 있기 때문에 네. 기획제작 PD는 딱 그 프로덕션을 꾸려주는 역할까지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게 주된 차이점인 것 같아요. 어쨌든 연출의 영역까지 들어가냐 들어가지 않느냐가 방송계 PD와 극장에 있는 PD의 큰 차이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어느덧 지금 세종문화회관의 대표 프로그램이 된 이 싱크넥스트 제작자 중에 한 분이시기도 하니까 네네. 싱크넥스트가 무엇이냐 이거 좀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그쵸.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일단 대표 프로그램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5년 차가 된 프로그램인데 그래도 네. 이제 이렇게 섭외도 해주시고 많은 대표성을 점점 더 띄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즐겁게 요즘 임하고 있습니다. 네. 세종문화회관이 2018년에 세종문화회관 S시어터라는 블랙박스 극장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제 블랙박스 극장이라고 하면은 제가 기본적으로 객석과 무대가 분리되어 있는 극장을 프로시니엄 극장이라고 하는데 네. 그거와 정 다르게 뭔가 객석을 언제든 유연하게 변형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진 걸 저희가 이제 보통 블랙박스 극장이라고 칭하는데 18년 말에 이걸 열어놓고선 아티스트들이 좀 더 이 공간을 재밌게 썼으면 좋겠다라는 니즈가 세종문화회관 내부에도 있었는데 네. 뭔가 대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분들은 보통 여기를 소극장에서 연극 뮤지컬 하듯이 비교적 평이하게 이 극장을 바라보셨던 거겠죠. 네. 어쨌든 그래도 객석도 막 다 없앨 수도 있고 저희 수납을 해서 없앨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객석을 만들어서 무대와 객석의 경계를 없앨 수도 있고 네. 다양한 상상력이 가능한 공간인데 어쨌든 이거를 21년에 안호상 사장님이 오시면서 이 공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잘 이해하는 건 극장에 있는 PD들이다. 그러니까 네. PD들이 좀 주축이 돼서 기획을 해봤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좀 컨템퍼러리한 걸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이제 미션을 주셨고 네. 이제 그 네이밍을 하는 과정에서 뭐 다음 세대의 관객 아니면 다음의 아티스트, 다음의 공연 예술 이제 넥스트에 싱크로나이즈, 싱크 해보자 해서 이제 싱크넥스트라는 브랜드명을 만들어서 이렇게 동시대에 뭔가 거창하게는 담론이라는 표현을 동시대 담론을 이끌어내면서 동시대 예술가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치열한 예술을 하는지를 네. 이제 한데 모은 여름 시즌을 만들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 싱크넥스트라는 프로그램은 매년 여름에 지금 5년 차 맞습니다. 돼가고 있다고 했죠. 매년 여름에 세종문화회관에서 만날 수 있는 가장 트렌디한, 가장 그렇습니다. 컨템퍼러리한 맞습니다. 네, 그런 예술 경험으로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좀 특이했던 부분은 굉장히 그러니까 아티스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실험적이고 도전적인 어떤 주제나 아니면 그런 공연 네. 같은 것들을 기존에는 이제 잘 펼치지 못했다면 이 싱크넥스트에서는 그런 공연이 펼쳐질 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한 장르의 융합까지 네, 이루어지는 맞습니다. 네네. 그런 예술의 체험이 될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예. 맞습니다. 공부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더 흥미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처음 그래서 기획할 때만 해도 이제 그런 주문이 왔을 때 PD들이 이 공간을 가장 잘 아니까 한번 기획을 해봐 했을 때 뭔가 새로운 거가 나올 수 있을까라는 설렘도 있었겠지만 이게 과연 되겠어? 이런 게 구현될 수 있을까? 왜냐면 기존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혹시 그런 어떤 두려움이나 걱정 이런 거는 없었을까요? 어떻게 시작을 하셨을까요? 많았죠. 이제 네. 21년 말에 처음에 이제 미션을 받고 당장 22년 7월에 올리기 위해서는 저희가 보통 한 3, 4개월 전에 티켓을 오픈을 하니까 티켓을 오픈을 한다라는 거는 그 여름 시즌 10주를 채울 프로그래밍을 이미 다 정리를 해서 그렇죠. 어떤 공연을 할지를 정하고 공연의 티켓 가격까지 정해서 오픈을 한다라는 건데 네. 그걸 4월에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저한테 이제 4개월밖에 시간이 없었던 거기 때문에
물론 첫 해 때는 그래서 사장님이랑 당시 계셨던 본부장님이 이런저런 아티스트 분들 섭외도 직접 많이 해주시고 프로그램도 많이 가져와 주셔가지고 비교적은 용이하게 첫 시즌 오픈을 할 수는 있었었죠. 근데 어쨌든 실무자 입장에서는 새로운 없던 하나의 거대한 시즌을 만들라는 거, 어쨌든 뭐 사람들은 시즌 내지는 공연 예술제라고 표현도 해주셨고 축제 페스티벌이라고도 봐주시니까 네. 기존에 없던 어떤 새로운 무언가를 만든다는 거에 대한 부담감과 네. 두려움은 사실 어떤 실무자에게든 있잖아요. 근데 네. 그게 또 컨템퍼러리라는 게 제가 생각해도 저조차도 이전에 내가 컨템퍼러리 예술을 내가 나의 시간과 돈을 들여서 가본 경험이 있나라고 했을 때 그렇게 친숙하고 익숙한 경험은 아니었던 거죠. 네. 근데 이걸 내가 기획자, 제작자가 돼서 관객을 만나야 된다라는 게 부담감이 상당했던 건 사실이죠. 네. 네. 그러나 해내셨어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5년 차가 되어 있고 네, 그 사이에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시즌을 아시고 예. 이제 먼저 아티스트 분들이 싱크넥스트 섭외 가면은 꼭 해보고 싶었던 시즌이었다라고 먼저 화답을 주시는 분들도 생기고 그래서 많이 고무적입니다 요즘. 네. 제가 근데 요 시점에서 궁금한 것은 그렇게 해서 올려지긴 했으나 예를 들면 새로움, 도전, 실험 이런 키워드와 얽힌 게 싱크넥스트이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전에 보여지지 않았던 그런 낯섦 어떻게 보면 마이너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것과 또 대중성을 가져가야 관객이 또 이 새로움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이에 조율을 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을 것 같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제가 이걸 어디서도 뭔가 저의 개인 SNS에서 썼던 적이 있었던 표현인데 예. 뭔가 극강의 마이너함과 절정의 대중성 사이에서 외줄 탄다라고 제가 이 시즌을 어디서 표현을 한 바가 있었거든요. 네. 그게 뭔가 너무 저희가 흔히 말하는 컨템퍼러리하다, 너무 동시대적이다라고 가면은 관객분들은 너무 예술적이야, 예술성이 너무 높아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달리 말해보면 그거는 뭔가 내 돈과 내 에너지를 써서 딱 그 공연을 보러 갔을 때 그냥 뭔가 편안하게 관람을 한다라기보다는 내가 그 안에서 발견해야 할 것들을 내 스스로 뭔가 좀 찾아내야 돼라는 에너지가 쓰이죠. 그렇죠. 부담을 주는 네. 거로 예술성을 이제 표현을 하시고 대중성은 비교적 나에게 친숙한 아티스트일 수도 있고 어떤 뭐 원작일 수도 있고 그걸 바탕으로 내가 아는 거를 이제 가서 가볍게 본다라는 맥락에서 대중성이라는 얘기를 쓰시다 보니까 네. 그거에 대한 기가 막힌 밸런스를 찾는 게 저의 싱크넥스트의 가장 큰 임무이자 목표이죠. 저희가 네. 너무 한 발 앞서 나간다고 사람들이 환호해 주는 것도 아니거니와 그 다음에 너무 대중성에 치우쳐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이미 여름 시즌에 수많은 페스티벌들이 그쵸.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차이점이 무엇이냐 또 그쵸. 질문할 수 있는 어쨌든 거죠. 저희는 블랙박스이기 때문에 객석 수도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이나 다른 공연장 대비 현저하게 적거든요. 네네. 대극장이 3,000석인데 비해서 저희는 328석 정도의 작은 공연장이니까 여기를 꽉 채운다고 해서 뭐 외부의 페스티벌처럼 대중적으로 대단한 그런 효과가 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딱 반보만 앞서 나가는 선택을 하자라는 얘기를 늘 하는데 네. 그 반보라는 게 이제 너무나 각자 PD마다 주관적인 거고 그렇죠. 주관에 떠나서 또 이제 시의적으로 저거는 요즘 시대에는 한보 같은데 뭐 저건 세보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그 이 평가도, 평가는 네. 아무도 또 할 수 없는 거니까 네. 어쨌든 저희가 만들고 저희가 주장을 하고 저희가 감내해야 되는 그거기는 한 영역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거를 끊임없이 계속 저희들끼리 자문하고 좀 대답을 찾아보려고 하고 그런 과정이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이 싱크넥스트의 PD들끼리의 그 소위 협업, 미팅 이런 과정이 굉장히 깊겠네요. 굉장히 길고 이야기도 자주 하고 그다음에 아티스트 풀이 저희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아티스트 풀이라는 게 대단하다라기보다는 가령 지금도 싱크넥스트 26의 시즌 한창 진행되고 있는 시즌이지만 27년, 28년에도 뭔가 섭외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끊임없이 이제 아티스트의 보석 카메라고들 하죠. 요즘 이제 거기에 차곡차곡 이제 계속 넣고 있는 거죠. 요즘은 저런 아티스트를 주목을 한다더라 아니면은
꼭 라이징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 아티스트는 지금쯤 다시 한번 이렇게 디깅을 해서 이의 재발견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분들도 이제 그 보석함에 같이 넣어서 여기를 계속 이제 보는 거죠. 요즘은 뭘 하고 있고 이분은 지금 당장 내년에 뭔가 섭외를 진행을 해도 괜찮겠다라는 판단을 할 경우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한 명의 판단만으로 되는 건 또 아니고 또 여럿이서 다 같이 결정을 하는 절차가 또 필요하니까 이제 그걸 또 열심히 다 같이 디깅을 하고 리서치를 하고 연구를 하고 그런 과정들이 깁니다. 굉장히. 그 보석함 굉장히 궁금하네요. 그리고 보석함이라는 표현 자체가 좋네요. 감사합니다. 보석으로서 알아보고 아티스트를 계속 재발견해주는 그 마음. 문자 잠깐 소개해드리면 아까 그 세종문화회관의 PD의 역할이 어디까지냐라고 질문 주셨던 분이 또 바로 올려주셨어요. 2630번이신데요. 와, 다재다능한 PD님이시네요. 아주 귀염상이시라고.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태승아하님께서는 조근조근 말씀 잘하시네요. 아티스트 분들이 만나면 거절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싱크넥스트 9월까지 계속되는 프로젝트네요 하고 관심 보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올해도 7월 3일부터 9월 5일까지 세종문화회관에서 싱크넥스트 공연될 예정인데요. 음악 한 곡 듣고 와서 자세한 이야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곡을 부탁드렸는데 맞습니다. 어떤 곡 할까요? 제가 웨이브 투 어스라는 밴드의 사랑으로라는 곡을 가져왔는데 뭔가 이 싱크넥스트랑 특별한 접점이 있다라기보다는 이제 시즌을 준비를 하면서 저의 업무가 이제 많이 강화되면서 경무에 시달리면서 퇴근을 할 때 저의 심신을 안정시켜줄 곡이 필요한데 이 곡을 들으면서 그래도 제가 끊임없이 좀 이렇게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곡이어가지고 요즘 저에게 되게 절실히 필요한 곡이라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노동요가 아니라 힐링요. 맞습니다. 힐링곡입니다. 자, 웨이브 투 어스의 사랑으로 듣고 오겠습니다. 웨이브 투 어스의 사랑으로였습니다. 조휘영 세종문화회관 공연제작 PD님의 추천곡이었습니다.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초대석 세종문화회관 공연제작팀 조휘영 PD님과 세종문화회관의 시즌 프로그램이자 우리나라 대표 공연예술제로 자리 잡은 싱크넥스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박혜진의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 시청도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에 굉장히 다양한 그 공연 예술제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싱크넥스트를 기획할 때 아마 그 부분을 가장 고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다른 맞아요. 공연 예술제와 어떤 차이점과 차별점을 둘 것인가. 싱크넥스트만의 특징 이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가장 큰 거는 저희는 일단 그 해를 관통하는 주제가 없고 주제가 없어요? 네, 주제가 아예 없고 보통의 대부분의 예술제들은 예술감독 역할을 하시는 이제 총괄을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저희는 이제 그것도 없는 거죠. 저희가 주제와 예술감독이 없는 게 싱크넥스트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아니 공연이라 하면 당연히 주제가 있고 그 공연을 전체적으로 그 관장하고 뭔가 조율할 예술감독이 있을 것이다 예상하는데 그게 없이도 이 공연이 가능한 거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저희가 싱크넥스트가 10주 정도 진행되면서 10개의 프로그램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10개의 프로그램의 아티스트 각각의 이야기에 조금 더 집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가는 거고 주제가 없다라는 게 정말 이 아티스트가 각각의 공연에는 물론 주제와 메시지가 각각씩 있는데 이거를 싱크넥스트 26 올해의 싱크넥스트로 묻는 과정에서 올해 시즌의 주제는 뭐 가령 예를 들면은 뭐 기후입니다. 뭐 주제가 뭐 상생입니다. 이런 주제를 대주제를 정하지 않고 그냥 아티스트 10개의 프로그램을 그냥 싱크넥스트 26이라는 플랫폼 안에만 묶는다 정도로 저희가 이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얼핏 듣기에는 주제도 없고 예술 감독이 없다 했을 때는 예를 들면 다양한 장르의 브랜딩을 한다 할 경우 마치 1시간짜리 공연이라 했을 때 한 10분은 국악을 대표하는 아티스트가 나오고 뭐 한 10분은 현대무용이 나오고 뭐 이런 식의 나열의 공연인가? 그래서 마치 종합 선물 세트처럼 그렇게 관객이 공연을 감상하게 되는 것일까라고
오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의 공연으로 감상을 하시잖아요. 네네네. 그러려면 이걸 어떻게 주제와 감독이 없이 어떻게 조율할 수 있을까요? 우선은 그래서 저희가 뭐 올해 같은 경우는 특별히 뭔가 협업을 주관하는 아티스트가 많지는 않은데, 가령 올해 저희가 천하제일 탈공작소랑 반이라는 메탈 밴드와 함께 예. 탈춤과 메탈을 함께 엮는, 아마 각각의 아티스트 분들도 최초의 시도일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다음에 공연계 관계자분들도 관객분들한테도 탈춤을 메탈이랑 엮는 게 이게 가능한 조합이냐라는 얘기를 했었을 때, 저희도 이제 그런 뭔가 그 섭외를 할 때만 하더라도 해결되지 않은 어떤 기획적인 측면이 있었는데, 이제 그걸 아티스트를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네. 각자가 각자의 방식으로 서로의 장르를 좀 이해하려고 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길었고, 지금 한창 공연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또 굉장히 잘 나올 것 같더라고요. 네. 이제 이런 과정에서 아티스트와 아티스트 간에 좀 이런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이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좀 그런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고, 네. 그러면서 좀 협업을 잘 꾸려나가고 있기도 하고, 네. 저희가 매주 새로운 프로그램을 싱크넥스 소개를 하고 있는데, 매주의 장르가 항상 다 이제 확확 뒤바뀌는 거죠. 뭐 가령 굳이 예를 들면은 국립극장에서 하는 여우락 페스티벌 같은 거는 한 달 동안 국악을 베이스로 여러 가지를 펼치는 거고, 뭐 9, 10월에 진행하는 서울국제공연예술제 스파프 같은 경우도 어쨌든 극이라는 장르를 바탕으로 해외 초청작이나 국내 대표작들을 엄선해서 어쨌든 사람들도 저기 가면 극을 볼 수 있겠다, 네. 뭐 여우락을 가면은 국악을 볼 수 있겠다라는 게 그렇죠. 명확하게 개념이 잡히는데, 싱크넥스는 그런 장르적인 걸 나열을 할 때 장르 파괴네요. 그쵸. 네. 뭐 이 장르만 중점적으로 하지도 않는다가 저희의 주된 가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관객들이 그냥 싱크넥스에서 어떤 공연이 올라오더라도 거기서 하는 뭔가 컨템포러리 예술은 늘 그래도 믿고 보는 좀 안정된 완성도가 있지. 네. 아니면은 저기서 큐레이션하는 아티스트들은 언제 내가 이렇게 가도 늘 만족감을 주지라는 뭔가 어떤 무형의 만족감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조금 더 기획에 몰입을 하는 것 같아요. 와, 최고인데요. 그게 뭔진 모르겠어. 근데 거기 가면 정말 재밌고 믿고 보는 공연이야. 그쵸. 이런 느낌을 네네. 주기 위한 게 맞습니다. 싱크넥스트의 목표다. 탈춤과 메탈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왠지 상상만으로도 맞아요. 엄청난 탈춤이 나올 것 같은데요. 사실 그 천하제일 탈공작소라는 아티스트 팀도 그 탈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다? 뭔가 뭐 현대적으로 재해석이라는 단어가 누군가에게 되게 진부한 표현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옛날의 탈춤을 오늘날의 관객한테 계속 이렇게 생명력이 길게 소개하시려고 오랫동안 작업을 해오셨던 팀인데, 네. 거기서도 메탈이랑 저희가 붙여보자라고 했을 때 메탈이요라고 예. 먼저 반문을 주시기도 하셨었고, 네네. 저희가 뭐 저조차도 메탈이랑 정말 친숙하지는 않지만 메탈이라는 딱 그 음악에서 오는 첫인상이 굉장히 뭔가 저항이 셀 것 같고, 네. 뭔가 시끄러울 것 같고, 이런 강렬하고 네. 또 이런 게 있었는데, 그 예전에 그 아티스트 에픽하이님이 어떤 유튜브에서 말씀하셨는데, 또 생각외로 메탈이나 이런 강렬한 음악을 하는 분들이 사석에서 그렇게 순할 수가 없다, 이런 네. 표현을 하셨던 게 제가 기억에 남는데, 네. 반 멤버분들도 사석에서 만나면 그렇게 경청해 주시고 의견도 너무 적극적으로 내주시고, 네네. 이 공연이 잘 되기 위해서 정말 오랫동안 고민을 하시고 의견을 내주시는 걸 보면서 또 되게 즐겁게 잘 협업을 하고 있고, 저희가 또 헤르만 헤세의 시다르타라는 원전을 바탕으로 또 공연을 꾸미고 있어가지고 네. 아주 묘하게 잘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시다르타를 중심으로 탈춤과 메탈이라는 장르가 아주 기가 막히게 블렌딩이 되어서 네. 아주 재밌는 공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첫 해인 2022년에는 이제 기존 작품을 선정해서 무대에 올리는 비중이 높았는데, 이제 점점 자체 제작 공연 비중을 늘리고 있다고 하던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보통 극장에서 공연을 가져온다, 뭐 공연을 올린다라고 할 때는 예. 아티스트 한 팀에 전체를 좀 부탁을 해서 만들어진 공연을 공연장에 올리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공연장을 그냥 플랫폼으로만 제공하고 이미 꾸려진 프로젝트를 가지고 오는 거죠. 그런 예. 경우가 많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어쨌든 저희는 21년에 지금의 사장님께서 제작극장으로 전환을 선언을 하시고, 제작극장을 선언한다라는 거는
어쨌든 제작을 하기 위해서 극장 안에 제작을 할 수 있는 수많은 조직들, 뭐 제가 속해 있는 공연 제작 1팀 이런 데서 기획 제작을 하는 능력도 필요하고, 이 무대를 꾸미기 위해서 무대 기술팀이라는 곳에서 이제 무대 음향, 조명, 영상 이런 각 무대 기술별 파트에 대해서 뭐 디자인부터 오퍼레이션까지 다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도 다 갖추고 있어야 되고, 그렇죠. 이 연습을 지원할 수 있는 리허설 룸이라던가 의상을 만든다거나 소품을 만든다거나 이런 또 하드웨어적인 측면도 다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건데, 세종문화회관은 그런 게 충분히 마련되어 있었고, 이제 이거를 우리의 프로덕션을 자체적으로 창작하고 만들기 위해서 다 같이 힘을 합쳐보자라고 하는 게 제작극장의 시작이었으니까, 네. 이제 그런 면에서 점점 저희 제작 비중을 높이고 있죠. 싱크넥스트 같은 경우도 말씀 주신 것처럼 22년도에는 잘 알려진 작품들을 소개하는 거에 저희가 조금 더 많은 비중을 뒀어요. 감사하게도 뭐 안은미 선생님이나 아니면은 이날치 밴드, 뭐 앰비규어스 댄스 컴퍼니 이런 잘 알려진 분들이 와가지고 싱크넥스트 첫 해에 어떤 동시대적인 이미지를 잘 만들어 주셨다 하면은, 네. 그 다음해부터는 PD들이 조금씩 이제 기획과 제작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내면서 제작극장으로서의 본연의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끼리 제작을 하는 게 점점 비중이 높아졌고, 네. 작년에 저희가 한 75에서 80% 정도, 7편에서 8편 정도를 제작을 했다 하면은 올해 이제 마침내 전편 10편을 다 직접 그래요? 제작을 하게 돼가지고, 네. 뭐 관객분들한테는 사실 뭐 극장이 직접 제작을 했건 아마 아티스트가 어떤 걸 가져왔건 하나의 공연이기 때문에 그 차이가 와닿지는 않겠지만, 네네. 그걸 만드는 내부의 측면에서는 또 하나의 고무적인 어떤 목표를 이룬 것 같아서 또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담스럽고 돈도 많이 들고 그쵸. 업무 강도도 높아지고 함에도 불구하고 왜 자체 제작 공연을 늘릴 이유가 있었을까요? 이거는 아마 24년도에 저희 사장님이 문화시대 나오셔가지고 제작극장으로 막 이런 얘기하실 때 또 한 번 얘기를 하셨던 것 같기는 한데, 뭔가 해외 나갔을 때도 그렇고 국내에서 이제 서울이 아닌 다른 수도권이나 지역에 공연을 할 때도 세종문화회관이라는 공연장이 이미 너무 훌륭한 예술단도 가지고 있고 기획제작의 역량도 갖추고 있는데, 우리가 직접 손수 만든 프로덕션을 이제 저희는 뭐 해외 확산, 국제 교류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이걸 만들어서 보냈을 때 그래도 세종문화회관이라는 기관 공연장이 제작 프로덕션으로서 되게 우리나라의 공연 예술계에서 뭐 조금 더 나아가 아시아, 뭐 크게는 세계적으로 국제적으로 뭐 요즘 다 K 콘텐츠 얘기 많이 하시니까, 네. 그런데 되게 중요한 역할 내지는 마일스톤에 자리 잡았구나라는 인식을 갖게끔 하는 게 사장님도 그렇고 실무진인 저희 입장에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했었었고, 네. 이제 그렇게 또 하다 보니까 뭐 서울시 무용단의 일몰 같은 작품도 뭐 해외로 잘 나가기도 했었었고, 뭐 싱크넥스트의 작품도 올해 뭐 이따 또 소개를 하겠지만 개막작 같은 작품도 이미 뭐 해외 교류를 준비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세종문화회관에서 만드는 어떤 프로덕션이 어떤 하나의 개런티가 되는 이제 그런 국면에 접어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올해 싱크넥스트는 뭐가 올라올까 이렇게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올해도 7월 3일부터 9월 5일까지 진행이 될 예정인데, 올해 공연될 작품들 개요 좀 큼직큼직하게 이름하고 이런 것 소개해 주신다면요.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뭔가 주제랑 예술 감독이 없기 때문에 올해 싱크넥스트를 간략하게 소개해 주세요라고 하면은 어렵네요. 그게 불가능해요. 이게 점점 길어져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드려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년 차를 맞아서 저희가 처음으로 이제 전체 10편 전체를 다 제작을 한 게 된 내부적인 성과도 있는가 하면은 개막작 같은 경우는 한불수교 14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저희가 프랑스 음악인 3명과 한국인 음악인 3명, 6명이 모여서 하나의 음악 공연을 만들게 되었는데, 네. 요게 감사하게 계기로 이제 각각 파리랑 런던에서 또 같이 공연을 선보이게 됐어요. 동시에 네. 선보이게 되었고, 또 이제 프랑스 파리의 국립 김해 동양박물관이라는 이제 동양 한중일을 비롯한 아시아 쪽 동양의 유물만 전시하는 되게 큰 국립박물관이 있는데, 거기랑 또 같이 저희가 공동 제작을 하게 돼서 이제 파리에선 거기서 올리게 되는 건데, 세종문화회관, 제가 알기로 세종문화회관 개관 이래 어떤 해외 기관과 어떤 하나의 작품을 공동 제작을 하는 게 첫 사례라고 알고 있고, 그렇게 저희가 선보이는 초연의 작품이 이렇게 뭐 해외 투어라고 하면 되게 거창해 보이지만 어쨌든 파리나 런던이든 이렇게 초연을 하는 첫 해에
여러 곳에서 또 선보이는 것도 처음이어가지고 네. 또 그런 면에서 저희가 제작극장으로서 또 하나의 이제 단순히 국내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이게 해외까지 확산되는 하나의 마일스톤을 세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도 있고요. 네. 장르적인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탈춤과 메탈이 있는가 하면은 또 세종문화회관 최초로 서커스라는 장르도 저희가 이번에 또 진행을 그래요? 해요. 예. 코드셋이라는 팀인데 이 팀은 이제 블랙박스 시어터의 특징을 잘 살려서 1층 객석을 정말 거대한 놀이터로 만들어서 여기서 펼쳐지는 어떤 서커스적인 기회들을 또 선보이실 예정이고 네. 제 폐막작으로 준비하고 있는 뭐 힘노시스 테라피라는 팀도 사실 한국보다는 유럽에서 이제 너무나 유명해진 유럽의 정말 저명한 뭐 스페인의 프리마베라 페스티벌 이런 데서 공연을 계속 하고 있는 아티스트이기도 한데 어쨌든 여기 싱크넥스트 폐막작을 맡으면서 테크노, 힙합 이런 쪽에서 본인들이 소개할 때 이제 대체 불가능한 엄청난 에너지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네, 이제 네. 그걸로 또 세종문화회관의 밤을 아주 와. 정말 치열하고 화끈하게 만들어줄 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7월 3일부터 9월 5일까지입니다.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릴 싱크넥스트 26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싱크넥스트의 뭐 성공 요인 그런 어떤 차별화 그리고 오래된 특별한 기획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구독 서비스 도입도 한 몫을 했다. 저는 이렇게 들었거든요. 근데 네. 구독 서비스라고 하면은 이제 뭐 보통 출판계의 어떤 북클럽 뭐 이런 거라지 OTT 서비스 동영상 뭐 이런 거와 연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공연계에 있어서 싱크넥스트와 구독 서비스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걸까요? 요거를 저희가 이제 싱크넥스트 23 때 처음 만들어가지고 네. 소개를 했는데 예전에 우리나라의 공연계가 티켓을 파는 방식을 보면은 패키지를 가장 많이 썼었어요. 패키지라고 하면은 연간 공연 플랜을 쫙 발표를 하고 나면은 뭐 3편이든 5편이든 묶어서 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네. 근데 요거에 뭐 편리함도 있지만 약간의 한계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연간의 공연을 어쨌든 오픈되는 날에 제가 패키지 5편이든 3편이든 이렇게 사야 되는데 당장 6개월 후에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렇죠. 모르는 과정에서 네. 한참 후에 공연을 같이 결제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잖아요. 근데 뭔가 MZ세대로 표현하면 조금 저도 머쓱하긴 한데 젊은 친구들이 이제 네. 공연을 볼 때 더 그 소비 습관을 봤을 때 당장 내 근미래 요 뭐 몇 주 몇 달까지의 시간 안에 들어오는 소비는 비교적 그래도 잘 결정을 하는데 너무 멀어지면은 네. 이거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또 주춤하게 되는 게 그렇죠. 보이더라고요. 네. 패키지의 판매량이 싱크넥스는 또 특히 2030 관객들이 많기 때문에 패키지의 판매율이 떨어지는 거를 저희가 수치로 확인하기도 했었었고 네. 그래서 뭔가 대안으로 새로운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패키지처럼 할인은 그대로 줄 수 있으나 이걸 한번 일단 구독을 해놓고 언제든 내가 원할 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공연을 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필요하겠다, 모델이 필요하겠다 해서 구독이란 걸 만들게 되었고 네. 뭐 그렇게 하면 뭐 유료 멤버십이랑 다를 게 뭐냐라는 질문을 당연히 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구독 경제라는 단어 자체, 뭐 구독으로 모든 걸 말씀하신 것처럼 OTT도 그렇고 북클럽도 구독이라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된 세상에서 공연도 그냥 구독이라는 개념을 하면은 조금 더 사람들이 공연장에 올 때 친숙함을 가지고 그렇죠. 저 공연 시즌을 구독을 해서 내가 원할 때 한번 그냥 볼까라는 그 어떤 소비 과정에서 레이어를 하나 줄여주게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친숙함과 뭔가 편리함이 많은 역할을 하지 않았나. 네. 그래서 싱크넥스트 23에서 선보이고 지금은 이제 싱크넥스트뿐만 아니라 세종문화회관의 연간 시즌을 또 세종 시즌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세종 시즌에서도 이제 구독을 적용을 해서 네. 잘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PD님이 이끌었다고 들었습니다. 와, 아이디어는 제가 냈는데 굉장히 이제 각각의 부서에서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다양한 아주 기획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계시는데 시간이 막 흐르고 있는데요. 우리 많은 분들 좋아해 주시는 김창완 밴드 공연도 이번에 싱크넥스트에 함께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미 맞습니다. 뭐 매진이라고 들었는데 네. 김창완 밴드는 사실 굉장히 오래 사랑을 받고 있는 그룹인데 컨템퍼러리라는 컨셉과 어떻게 이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 굉장히 또 궁금하네요. 처음에 김창완 선생님을 섭외를 할 때는 K-팝이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었고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는 K-팝과 해외 팬들이 보는 K-팝에 약간의 시각차가 있다라는 거를 SM 엔터테인먼트에서 근무할 때도 느꼈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뭔가 K-팝을 되게 뭔가 산업화된 시스템, 뭔가 잘 정리되어 있는 어떤 산업의 아웃풋이라고 보는가 하면은
해외에서는 뭐 골든, 이번에 상탄 골든도 그렇고 되게 하나의 비주얼적으로 아니면 오디오적으로 잘 만들어진 되게 팝컬처처럼 보는 시선이 있었었는데 왜 이 시선의 차가 올까라는 생각에서 이제 K-팝에 대한 거를 컨템퍼러리 시선으로 한번 풀어보자. 네. 우리가 K-팝으로 얘기를 하지만 사실 K-팝의 시작점은 대중음악이었고 한국의 대중음악을 보면은 뭐 김창완 선생님이 옛날부터 뭔가 통기타 하나로 그쵸. 노래를 했을 때 사람들이 환호하던 대중음악이 결국엔 지금의 K-팝까지 오게 된 건데 네. 왜 우리는 이제 대중음악과 K-팝을 나눠서 보는 시선이 생겼는가? 이런 거를 한번 좀 공연으로 무대에 올려보고 싶다. 그래서 어쨌든 대중음악과 K-팝을 모두 알 수 있는 이 기나긴 스펙트럼에서 어떤 상징적인 아티스트가 필요한데 그럼 그거는 사실 김창완 선생님 말고 다른 대안이 떠오르지 않는다. 네. 그래서 선생님을 통해서 저희가 컨템퍼러리라는 단어를 쓰고는 있지만 선생님을 통해서 대중음악의 이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 그 결을 좀 한번 담아보고 싶다라고 제안을 드렸고 네네. 흔쾌히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네. 흔한 콘서트처럼 안 보이려고 뭔가 좀 여러 가지 시도들을 고민을 해보고 있고 네.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저도 김창완 밴드의 공연을 본 적이 있습니다만 컨템퍼러리의 그 열정 그 이상이기 때문에 그쵸. 전혀 이질감이 느껴지지 맞아요. 않을 것 같다는 기대감이 듭니다. 자, 여전히 우리 PD님은 공연을 이렇게 보고 기획하고 만드는 일이 즐거우시죠? 원동력이 뭘까요? 이 질문을 받고 저도 좀 고민을 해봤었는데 네. 물론 지금도 막 공연 보는 게 늘 재밌냐라고 하면은 솔직히 언제는 좀 보기 싫을 때도 있고 뭐 이건 네. 뭐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것 같긴 한데 그럴 때마다 이제 그래도 뭔가 초심을 내가 어떻게 생각했었는지 고민을 해보면은 저는 옛날부터 그렇게 불 꺼진 극장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경무를 끝나고 퇴근하는 길에 뭐 불 꺼진 극장을 지나가고 있으면은 뭐 저의 MBTI가 N이 많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되게 여러 가지 가능성이나 상상력이 막 이렇게 샘솟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극장이라는 건물이 너무 육중하고 거대하기 때문에 그 불 꺼진 극장에서 오는 아우라나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해보일 수 있을까라는 그 혼자만의 상상력이나 이런 기대감이 지금까지 저를 계속 이끌어오는 원동력 중에 가장 큰 축이자 네. 지금도 영감을 주는 큰 소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 여쭐게요. 아주 짧게 시간이 충분치 않아서. 네네. 네. 저는 계속 극장에서 근무를 했었던 만큼 계속 뭔가 극장에 있고 싶습니다. 뭔가 그게 공연 기획이 됐든 아니면 뭐 극장 경영이 됐든 뭔가 극장이라는 공간에서 계속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꾸준히 이 일을 계속 하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네.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초대석 지금까지 세종문화회관 공연 제작팀 조휘영 PD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